1590년 일본 열도는 오랜 혼란을 끝내고 하나로 통합됩니다. 100년 넘게 크고 작은 영주들이 서로 땅을 빼앗던 전국시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한 인물의 손에서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천하를 손에 쥐고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이유는 신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관백의 자리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다 해도 미천한 출신인 그는 무사들의 정점인 쇼군만큼은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형식적으로는 천황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쇼군이 다스리는 막부에 있었습니다. 혈통이 받쳐주지 않는 도요토미가 쇼군의 자리에 오르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큰 전쟁을 일으켜 승리한 개선장군이 되는 것. 여기에 더해 아직 완전히 다져지지 않은 통일 체제를 굳히고 오랫동안 싸움만 하던 무사들의 힘을 밖으로 돌려야 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땅을 정복해 부하들에게 나눠주면 자신의 권위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터였습니다. 이런 여러 계산이 겹쳐지며 도요토미의 시선은 바다 건너 대륙으로 향합니다. 문제는 일본 지배층이 국제 정세에는 놀라울 정도로 어두웠다는 점입니다. 오랜 세월 좁은 열도 안에서 서로 땅을 빼앗는 데만 골몰했던 무장들에게 대륙이라는 세계는 실감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요토미는 밀정을 보내 조선의 지도를 확보하고 전국의 병력을 재배치하며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규슈의 나고야에 대규모 전진기지를 세우고 각지의 다이묘들에게 병력과 물자를 할당하는 등 준비는 몇 년에 걸쳐 치밀하게 진행됐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비롯한 여러 다이묘가 승산 없는 무모한 전쟁이라며 반대했지만 이미 스스로를 신의 대리자쯤으로 여기기 시작한 도요토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일본을 신이 다스리는 나라, 즉 신국이라 부르며 대륙 정복이 하늘의 뜻이라도 되는 양 밀어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직전 조선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590년 선조는 일본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서인 계열의 정사와 동인 계열의 부사가 함께 바다를 건너 도요토미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두 사람의 보고가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쪽은 도요토미의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야심을 봤다며 반드시 침공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고, 다른 한쪽은 그저 허세에 찬 인물일 뿐 결코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잘라 말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고도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린 배경에는 당시 조정을 갈라놓았던 붕당 간의 대립도 한몫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결국 조정은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여기에 도요토미가 보낸 국서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 조선은 길을 내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당황했지만 200년 가까이 큰 전쟁 없이 지내온 조선에서는 국방이 늘 뒷전이었습니다. 상비군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느니 그냥 넘어가자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었습니다. 뒤늦게 성곽을 손보고 훈련을 재개했지만 이미 늦은 시점이었고 그마저도 백성들의 불만을 사기 일쑤였습니다. 1592년 4월 부산 앞바다가 새까맣게 뒤덮입니다. 도요토미가 파견한 병력은 약 20만, 예비대까지 합치면 30만에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이들은 오랜 내전을 거치며 단련된 정예병이었고 무엇보다 조총이라는 신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섬나라라는 지리적 고립이 오히려 서양의 화기문물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든 결과였습니다. 조총은 힘이 약하거나 무예 소질이 없는 병사도 쉽게 다룰 수 있는 무기였고 앞줄이 쏘고 물러나면 뒷줄이 이어서 발사하는 방식으로 재장전의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상륙한 일본군은 세 갈래로 나뉘어 무서운 속도로 북상했습니다. 200년 가까이 큰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조선의 방어선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급하게 병력을 모아내려간 장수는 정작 데려갈 병사가 없어 혼자 내려가 농민들을 급조해 훈련시켜야 했고, 이들은 처음 듣는 조총 소리에 겁에 질려 대부분 흩어지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진족과의 싸움에서 명성을 쌓았던 노장 신립장군이 마지막 희망으로 투입됐지만
그마저도 좁고 험한 고갯길을 버리고 충주 탕금대의 넓은 평지에서 배수진을 치는 오판을 저지릅니다. 배수의 진은 본래 병사들이 물러설 곳 없이 죽기 살기로 싸우게 만드는 전술이지만 하필 그 평지가 질퍽한 논밭이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조선의 자랑이던 기병대는 진창에 발이 묶여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조총의 좋은 표적이 되고 말았고 신립은 참담한 패배 끝에 결국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한양은 순식간에 공황에 빠졌습니다. 비오는 새벽 선조는 피란길에 오릅니다. 개성과 평양을 거쳐 국경 끝 의주까지 다다르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한양을 점령했지만 정자광이 사라진 빈 도성을 보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성주가 항복하거나 목숨을 끊어야 끝나는 일본식 전쟁 관념으로는 왕이 성을 버리고 도망친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었던 것입니다. 훗날 선조는 무능하고 비겁한 군주로 많은 비판을 받지만 최소한 이 피란만큼은 시간을 벌어준 선택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바다에서는 한 장수가 전세를 뒤집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적의 동향을 살피고 함선을 정비하며 병사들을 훈련시켜온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조정의 비변사에서는 일본군이 육지에서나 강할 뿐 바다에서는 약할 것이라 오판하며 수군을 없애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군의 전략은 철저히 육군 중심이었고 해전조차 배를 붙여 올라타는 백병전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는 빠르지만 가볍고 무기를 싣기엔 폭이 좁았습니다. 이순신이 이때 수군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다면 조선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는 병법서의 원리를 따라 적이 잘하는 백병전은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고 조선 함선의 장점인 화포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술을 세웠습니다. 조선의 주력함 판옥선은 두꺼운 외판을 갖춘 튼튼한 배로 조총이 뚫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개량된 거북선은 지붕의 쇠못을 받고 용머리에서도 포를 쏘며 적진 한복판으로 돌진하는 돌격선 역할을 맡았습니다.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순신 함대는 이후 사천, 당포에서도 연이어 적선을 격파했습니다. 특히 거북선은 조총이 빗발치는 적진 한복판으로 거침없이 돌진해 포를 쏘아대며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돌격선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리고 1592년 여름 한산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전투는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이순신은 전투 중에도 백성들과 신뢰를 쌓아 그들로부터 적선의 위치 같은 중요한 정보를 꾸준히 얻었는데 한산도 인근에서도 한백성의 제보 덕분에 적 함대의 규모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후퇴하는 척하며 적을 좁은 포구 밖 넓은 바다로 유인했고 학이 날개를 펼치듯 함대를 벌려 포위하는 하깃진 정법으로 일본 수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아군 전사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던 반면 적은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며 함대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이 승리로 일본은 남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잃었고 육군과 수군이 동시에 진격하며 보급을 이어가려던 도요토미의 수륙병진 전략은 그 뿌리부터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편 의주까지 피신한 선조는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 조정에서는 뜻밖의 의심이 일었습니다. 한때 강성했던 고구려의 후예인 조선의 왕이 이렇게 허무하게 도성을 내주고 도망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조선이 일본과 손잡고 명을 치려는 계략은 아닌지 의심한 나머지 사신단의 화군까지 딸려보내 선조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 그려오라 명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명나라는 참전을 결정했는데 이는 순수한 우방의식이라기보다 일본군이 압록강을 넘어 명나라 본토로 들어오기 전에 조선 땅에서 막아내려는 계산이 컸습니다. 바다에서 이순신이 막아섰다면 육지에서는 이름 없는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지방 수령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치는 모습에 실망한 유생과 승려, 농민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활약해 홍의장군이라 불린 곽재우처럼 각지의 의병장들은 게릴라전으로 적의 보급로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정해진 성만 점령하면 끝나는 전쟁에 익숙했던 일본군에게 사방에서 예고 없이 튀어나오는 의병은 큰 위협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아낸 진주성 전투 역시 이 시기의 대표적인 승리입니다. 전라도는 도요토미가 눈독 들이던 최대의 곡창지대이자 군수기지였기에 일본군은 어떻게든 이곳을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 길목을 지키던 진주 목사 김시민은 채 4,000명이 되지 않는 병력으로 수만에 달하는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성 밖에서는 홍의 장군을 비롯한 의병들이 적의 배후를 흔들었고, 성 안에서는 병사들이 총통과 화살을 쏘며 성벽을 오르는 적을 막아냈습니다.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돌멩이와 끓는 기름 등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던지며 함께 항전했습니다. 김시민은 결국 이마에 총탄을 맞아 전투 막바지에 전사했지만 조선은 이 승리로 전라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벽제관에서 명나라 원군이 크게 패하자 사기가 오른 일본군은 한양의 병력을 총동원해 행주산성으로 향합니다. 성을 지키던 권율 장군의 병력은 3,000명이 채 되지 않았지만 상대는 그 10배에 가까운 대군이었습니다. 조총을 앞세운 일본군의 파상 공세 속에서 권율은 세종대에 개발된 로켓 추진, 화기인 신기전을 비롯한 각종 신식 화기를 총동원해 방어에 나섰고, 마침내 절망적인 병력차를 뒤집고 승리를 거둡니다. 이 세 전투, 즉 한산대첩과 진주대첩, 그리고 행주대첩은 오늘날까지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불리며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승리로 기억됩니다.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길게 이어졌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 중 실제 전투가 벌어진 기간은 채 2년이 되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은 명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배제한 채 이어간 지루한 강화 협상 기간이었습니다. 선조가 전시작 정권을 명나라에 넘긴 탓에 정작 전쟁 당사자인 조선은 협상 테이블에 제대로 낄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명나라 강화 대표는 조선군이 일본군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통제했고, 이를 어긴 조선 장수들에게 곤장을 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조선을 도우러 왔다는 명나라군의 횡포도 만만치 않아서 전투에서 밀리거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일본군보다 명나라군을 더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정작 협상 테이블에서는 명나라가 일본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한 반면 도요토미는 조선 영토의 절반과 명나라 황실과의 혼인이라는 무리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처음부터 접점을 찾기 어려운 요구였던 만큼 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도요토미는 1597년 약 14만에 달하는 대군을 다시 조선으로 보냅니다. 정유재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눈엣 가시였던 이순신을 제거하고 조선 수군을 완전히 무력화한 뒤 실패했던 전라도 점령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렵 이순신은 일본 측이 흘린 거짓 정보에 속은 조정으로부터 무리한 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함정임을 직감한 이순신이 이를 따르지 않자 그는 왕명 불복종 죄로 한양으로 압송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사형 선고까지 받는 처지에 놓입니다. 다행히 주변의 청원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백의종군이라는 이름으로 계급도 없이 전장에 나서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시기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러 오다 세상을 떠났는데 죄인의 몸이었던 이순신은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새로 지휘를 맡은 원규는 7,000량에서 무리한 출전을 감행했다가 조선 수군 대부분을 잃는 대참사를 당했습니다. 150척에 가까운 함선이 한꺼번에 수장되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위기에 몰린 선조는 뒤늦게 이순신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며
그를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직시켰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이미 수군은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육군에 합류하라 명했습니다. 이때 이순신이 올린 장계의 한 구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신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말은 오늘날까지도 널리 회자됩니다. 1597년 가을,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좁은 물목인 명량해협에서 이순신은 13척의 배로 100척이 넘는 적선과 마주합니다. 이곳은 물살이 어찌나 거센지 물이 소용돌이치며 우는 소리를 낸다 하여 우리말로 울돌목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병법의 원리를 빌려 죽고자 하면 오히려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로 장수들의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명확했습니다. 좁은 물목의 입구를 틀어막고 서서 한꺼번에 몰려들 수 없는 적선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격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밀집한 적선끼리 불이 옮겨 붙으며 바다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결국 일본 수군은 패퇴했습니다. 13척으로 이뤄낸 이 기적 같은 승리는 오늘날까지도 세계 해전사에서 손꼽히는 전투로 남아 있습니다. 이듬해인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일본군에게 전군 철수 명령이 내려집니다. 후퇴하는 일본군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던 이순신은 노량 앞바다에서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기습으로 시작된 이 전투 도중 이순신은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고 맙니다. 그는 눈을 감기 직전 싸움이 급하니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겼고 병사들은 그 유언을 지키며 끝까지 싸워 대승을 거뒀습니다. 훗날 장군의 죽음이 알려지자 모두가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1598년 겨울 노량해전을 끝으로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은 마침내 막을 내립니다. 임진왜란은 단순히 조선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3국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국제전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을 돕는 과정에서 막대한 국력을 소모했습니다. 이 시기 명나라 내부에서는 환관들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로 이미 농민 반란의 조짐이 일고 있었는데 임진왜란으로 인한 국력 소모가 여기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 여진족이 세력을 키워 후금을 세웠고 이는 훗날 국호를 청으로 바꾸며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원의 새 주인이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일본에서는 평생 전쟁만 하며 살았던 도요토미가 끝내 쇼군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채 전쟁 중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정권도 함께 저물었습니다. 그 대신 신중하게 힘을 축적해온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아 도요토미가 그토록 원했지만 끝내 앉지 못한 쇼군의 자리에 오릅니다. 1615년 시작된 에도 막부는 이후 19세기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작 전쟁터가 되었던 조선은 국토 대부분이 황폐해지고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실록에는 전쟁과 기근으로 굶어 죽는 백성이 속출해 시신까지 먹었다는 처참한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전후복구에 힘을 쏟으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7년의 전쟁 동안 조선은 무너질 듯 흔들리면서도 끝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다를 지킨 이순신과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쓰러져간 수많은 의병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초반 조정과 광군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동안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탱한 것은 왕이 아니라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일어선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은 여러 번 곱씹어 볼 만합니다. 흥미롭게도 이순신은 전쟁 내내 손자병법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며 실전에 적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적의 장점은 무력화하고 아군의 장점만 살리는 원리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고 활용하는 원리는 그의 모든 전투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손자병법은 이순신뿐 아니라 시대와 국경을 넘어 수많은 지휘관과 리더들에게 영향을 미친 병법서이기도 합니다.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도 손자병법을 즐겨 읽었다고 전해지고 현대의 여러 기업가들 역시 경쟁과 전략의 원리를
이 책에서 빌려왔다고 말합니다. 결국 손자병법은 단순한 전술서가 아니라 외교와 심리, 정부와 지리까지 아우르는 큰 그림의 전략서였던 셈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전쟁을 다시 돌아보는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나라가 얼마나 쉽게 위기에 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와 한 사람의 치밀한 전략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400년도 더 지난 이야기지만 위기를 대하는 태도와 준비의 중요성이라는 교훈만큼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